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이제 우리나라는 프랑스 대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없잖아요. 나치즘에 대한. 그렇죠. 그런데 어, 신학 사상이든 철학이든 사실은 이 두 가지 프랑스 대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을 사유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극명하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사례가 세월호였다. 참, 그리고 그것 우리는 세월호가 왜 일어났는지를 사유해야 될 때인데 어, 이 세월호에 대해서 사실 신학계든 음, 우리나라 어떤 사상계든 제가 제대로 정립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탄핵이 두 번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탄핵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하는 행태는 현 시국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하는 행태는 사실 히틀러가 했던 거의 강도는 약하지만 똑같죠. 그 행태는 너무 똑같아요. 음, 형식적 법치주의, 음, 그리고 그를 옹호하는 교회들, 그를 마치 그, 이 연합한 교회들, 형식적 법치주의로 법률과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들,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어, 제 생각에는 이 지점에서 저는 일개 목회자지만 신학자들은 반드시 이거를 그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음, 있고 여기서 사실 넘어가지 못하면 이 문제에 계속 부딪히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예. 그러니까 그, 세월호도 음, 역시 똑같이 그때 아이들이 스스로 사유하지 않았잖아요. 사유할 힘이 없었잖아요. 음, 아이들은 책임이 없죠. 근데 아이들은 스스로 사유할 힘을 교육받지 못했어요. 음, 그리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랐죠. 음, 그런데 이게 어, 제가 방금 이 4번 문제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위에 세워진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어, 교육이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길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과 다 얽혀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혹시 마르코 선생님 좀 집에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네. 저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고 강요하면서 이번 그 이 윤석열 사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개신교 자체에 대한 자기 부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왜냐하면 우리 종교개혁이 어, 당시 주류였던 카톨릭의 잘못된 거에 항거한 거잖아요. 그럼 개신교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예, 그래서 어, 자기 부정을 하는 쪽으로 나아간 건 결국은 본인들이 개혁해야 될 대상이 된 거다. 음, 개신교 자체가. 그래서 어, 얼마 전부터 계속 들어오던 이야기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아,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 음, 그래서 정치와 결탁하고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자기의 어떤 자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세습을 하고 또 어, 이, 이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어떤 움직이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결정들을 내린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결국은 그 중세 종교개혁 직전의 모습과 차이가 없다. 이제 이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저는 그 이번 탄핵 국면에서 그 2030이 보여주는 모습이, 네. 우리 나비쌤이 얘기해 주신, 어,
뭐랄까, 그렇게 교육받지 못했지만, 세월호 이후로 각성한 세대들이 지금 인재 그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게 2030, 음, 특히 여성이라는 점에서 인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게 굉장한 동력이 돼서 오히려 지금 4, 50대, 특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2030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음,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아래서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 2030 그 친구들이 진짜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을 해나가면서 음, 각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음, 그 정말 응원봉을 들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들고 거리에 나가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했던 아이들이 진짜 무엇이 진리인지를 찾아가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교육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가. 음, 어, 근데 그런 쪽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다면 하나님의 본성을 찾아가게 돼 있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진리로 찾아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음, 이제 그래서 그 저는 물꼬를 기독교 학교에서 어떻게 터주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비 선생님 얘기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음, 예, 저기, 세월호 이후에 이제 그런 국면들이 당연히 영향을 준 것 같고, 청년들 만나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교육도 방금 이제 교육이 하고 있나 말씀하셨지만, 지난 또 시간 동안 한국 교육 안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들이 대두되고 쭉 해왔던 게 그 교육의 역량으로부터 좀 나오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또 보기도 보거든요. 지금 그 어, 2030 여성분들의 어떤 그런 뭐 모습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2030들이 이제 나가서 20대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잖아요. 나가서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뭐 잘 모르고 나간 청년도 있겠지만 없을 거예요. 본인이랑 네? 다 네? 알고 갔을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아니 뭐 제가 친구 이제 따라 가기도 해요. 최근에 네. 어, 제가 최근에 청년 창업가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네. 청년 창업가나 아니면 이제 2030 세대하고 많이 접촉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 저는 분명히 교육에 영향이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가치 있는 일에는 이 친구들이 돈을 써요. 음, 근데 물론 이제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이 다르긴 해요. 하지만 한국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가치들이 있어요. 한 10년 내에. 예, 그 기후위기나 가치들에 대한 네. 부분들을 민주시민교육이나 선택할 줄 아는 게 그게 생태 문제하고 그러니까 생투 기후 문제에 그렇죠. 관해서는 맞아. 지금 세대들이 아낌없이 자기 돈을 쓰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미래가 음, 달려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음, 이 교육은 저희가 과거 10년 이상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육들인데 이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 그 윗세대들은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돈이 많이 들면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어떻게 음, 보면 풍요의 세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치 교육을 잘 받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음. 이 중요한 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일은 기꺼이 그렇죠. 시간과 돈을 쓴다는 거죠. 이제 그게 그런데 이제 2030이 지금 시위 현장에 나오게 하는 그런 배경적인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음. 기독교 학교들이 정작 그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기독교 학교들이 이제 가치에 대한 걸 우리는 다루고 뭐 기독교 학교 이야기라는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 교육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신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보수적인 다르게 보면 좀 종교성을 많이 가지게 된 집중하지 음, 진짜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생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까 우리 뭐 간디 학교 하셨지만 그런 진보적인 학교들이 다룬 이슈들이나 또 일반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들을 기독교 학교에서는 거의 다루는 학교가 몇 개 없는 것 같아서 음, 그런 부분들을 기독교 학교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음,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들으면서. 그 일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에서 이제 교장단 연수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교장 1급 연수 시험을 그 대전 침신대에서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잠깐 방문을 해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무총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다. 근데 되게 유명한 학교가 한 20년 된 학교인데, 이 음,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학교가, 어,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틀. 그러니까, 음, 체풀 하고, 그다음에 뭐, 보수적인 기독교 교육으로 계속 하면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기독교 학교들 문을 닫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그네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또 30년 전, 공감이, 20년 전, 10년 전, 그렇죠. 지금도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미 죽은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 그게 똑같은 교육이라 하더라도 다 고군분투하면서 다양하게 시도는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또 고민해봐야 될 게, 사실은 음, 종교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학교들이 더 살아남아요. 아, 문 안 닫아요. 예, 극한데? 큰 대형 교회가 하는 보수 학교들이 더 오래 당분간 더 살아남아요. 오히려 보세요. 그 진보적 음, 가치를 하는 학교들이 어려졌어요. 오히려 아까 말했던 오래된 그 진보 학교들이 어려진 이유가 오히려 저기 일반 교육에서도 그것들을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이든 음. 기후생태문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진보 학교들이 지금 운동권도 다 지나가고 그런 세대가 지나갔으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차별성이 오히려 없. 대형 교회 종교성 엄청 강조한 학교들과 국제학교 학교가 더 살아남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음. 예. 음. 그거는 또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저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기독교 학교 말고, 이제 아, 대안학교들 기독교 얘기하는 학교. 거거든요. 일반 대안학교. 아, 예. 그리고 이제, 아니 아까 어, 기독교 학교 20년 문 닫았다는 이유가 음. 그 기독 보수 색깔을 그대로 갖기 때문이라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음, 예. 그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수색을 음, 그대로 갖고 있고, 음. 문제는 이제 입시 교육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는 그 점이었어요. 음. 근데 입시교육에 매달리고 종교성 갖고 있는 학교들이 살아남죠 지금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백그라운드가 재정적으로 계속 지원해주는 교회 배경이 있다면 살아남아요. 음. 근데 그 배경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재정적인 아니 어려움 때문에. 아니 학생이 안 방금 오니까. 말했던 거기에 집중하는 학교들에게 부모들이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음. 살아남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게 저기, 계속은 안 가겠지만 저는 그, 그것도 지금 그게 한국 교회가 그 보수적이란과 연결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네네네. 그렇겠죠. 네. 예. 음. 엄청 핫한 주제구나, 이게. 일단은, 예. 그, 제가 네. 벗어난 거. 우리 20년 된 학교, 나비 선생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20년 한 학교는 최근의 일이에요? 문 닫았다는 거? 내년에는 문을 닫는답니다. 아, 이 더 1학년 안 이상, 받는답니다. 더 이상 학생 모집 안 하고. 아, 이거 좀 안타까운 나 얘기긴 한데. 예, 되게 어, 유명한, 20년 전에 세워진 유명한 학교입니다. 궁금하다. 어디지? 근데 하여튼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리고, 네, 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제 이거는 뭐, 그, 사실 박찬대 의원이 저희 왔었어요. 여기 기독교 학교 네, 저 이야기 인터뷰했죠. 네. 인터뷰한 적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박찬대 의원을 우리가 알잖아요. 기독교 학부모로서 얼마나 진정성 있고 나름 기독교 세계관이 있는 분이라는 거 알지만 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한 정당의 상당히 이제 위에 있는 그런 지금 당 대표죠. 원내대표. 원내대표인가? 원내대표죠. 당대표는 이재명이구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박찬대 의원 보면서 계속 저는 기도를 해요. 박찬대 의원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기독교 학부모 출신으로서 되게 옳은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계속 좀 TV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또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또 막 또 이제, 이재명 똘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비판도 막 하시겠지만, 참 이게 정치인들도 되게 힘든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와중에 하여튼 나비생 가기 전에 우리 샬롬 선생님이 용기를 내고 이게 지금 화면에 제가 한번 이 샬롬 선생님의 코멘트를 좀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의 위로부터 권세가 국민이 주닌 권세라는 관점이 공감이 된대요. 아까 나비쌤이 음, 말씀하신 것 음, 음. 같아요. 국민들 각각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주의 다스리라는 명령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0의 여성들이 동력이 된 부분은 저도 신기하고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연대와 희생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자유와 인권, 감수성이 올라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코멘트 해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샬롬 쌤. 지금 목소리는 못 들었지만, 어, 음, 이제 이게 또 저는 2030 얘기하면서 안 그래도 저도 어제 어디 독서 모임에서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왔었어요. 왜 2030 여성분들이 있고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없냐 이 자리에 얘기했는데 음, 이게 다양하게 이제 해석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 박근혜 탄핵 때도 이화여대에서 거의 그 촛불 집회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화에 대해서 먼저 그 총학생회가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가 시작됐고 그게 이제 번졌다고 얘기 들었고 이번에도 또 이제 여성 중심들의 어떤 커뮤니티인데 이게 조직적인 게 아니라 거의 다 자발적인 참여인데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어제 또 여성 운동을 좀 하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쭉 계보로 올라가면 이제 강남역 그때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음, 강남역에서도 이제 그 모임했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여성분들이 마스크 이거 X 처전 막 침묵 시위를 막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불합리화에 대한 어떤 그런 시위 현장에 여성들의 어떤 연대가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세월호를 겪었던 그 친구들 아마 세월호 그 친구들이 지금 27살일 거예요. 살아있으면.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동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불합리에 대한 어떤 희생당했던 친구들, 그다음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태원 사건.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엠번방 사건. 엠번방 사건 때도 이제 여성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 갖고 시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연대가 돼서 왔고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어떤 뭐 또 어떻게 어떤 분들은 이게 또 뒤에 배우가 있어가지고 애들 막 조종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2030 여성분들이 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인 제사장직의 그 확장된 자기 시민의 어떤 의식에 대한 것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해보게 돼요. 음. 제가 이제 샬롬님 얘기하신 거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그 로마서 13장의 위로부터 위에 세운 권세 얘기는 당시에는 이제 물론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력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맞아요. 음, 그런데 이제 현대는 위에 있는 권세는 국민 주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이 가장 위에 있는 권세라고 생각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는 또 그 위에 세운 권세에 순종하라고 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할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구절이 또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혹은 그 삶을 적당히 잘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고 있는 수준의 질서인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그 폭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런 권세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지 어느 한 가지만 취해서 적용할 것은 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 주제가 그래서 왜 도대체 중요한가 했을 때 저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음, 음, 민주 시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음, 민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내용적으로 더 탁월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거를 학생들이 실제로 살아내는 그 습관적 덕을 형성하도록 해줘야 된다.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학내 자치를 통해서 이거를 교육시켜 줘야 된다. 아, 라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음, 학내 자, 그러니까 학내에서 이것들을 내용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학내 자치를 더 높은 수준의 민주적 소통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질서에 순종하면서 그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질서를 형성하는 법. 음, 그런데 불이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항할 때는 또 저항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탁월하게 더 잘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교회가 원래는 원어로는 에클레시아잖아요. 음. 음, 에클레시아는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민회를 말하는 거였어요. 민회요. 민회를 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에클레시아가 사실은. 민회라는 얘기는 이제 그 시민들의 회의. 그렇죠. 아,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정치적 함의가 있는 아, 고대 아테네의 그 정치적 단위였던 거죠. 민회. 음, 그런데 저도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에클레시아란 단어가 그대로 교회한테 붙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연구가 어,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 있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박영호 목사님이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 박사 논문을 에클레시아에 관한 걸로 썼더라고요. 오, 그런데 이제 이 정치적 연관성에 대해서 얼마나 그 천착하셨는지는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저는 어쩌면 여기에 중요한 함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해요. 음,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에 에클레시아란 단어를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뜻으로 썼는지 과연 몰랐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교회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그 어떤 조직보다도 민주적인 단체였을 수도 있겠다. 혹은 그 에클레시아라고 이름 붙이는 게 가장 적절한 단체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음, 생각해 본다면 이 민주적 특성을 가진 공동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음. 아,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 그런 쪽으로 논문 쓰셨군요. 몰랐네요. 근데 이제 정치적인 함의를 얼마나 썼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잘 못했고요. 어, 네, 주제는 정확하게 에클레시아에 네, 대한 연구예요. 어, 그분이 시카고에서 학위를 하셨어요. 네. 박영호, 제가 지금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성수동에 있는 성락성결교회에서 음. 이 그 강민창 이제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그분 중심으로 이렇게 포럼이 있는데 거기 2월 달 발제자가 박영호 목사님이세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이분이 이제 왜 섭외했는지 몰랐는데 지난주에는 강영한 박사님 오셨었고 나비쌤 그때 한번 저랑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와, 어떻게 저기 학생자치 저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기 남원스퍼는 학생자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 저도 결국은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뭐, 굳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면은, 많은 제사장설이나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 손댈 수 없기 때문에 담당쌤을 정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딜레마를 보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기조 안에서 특별히 이제 작은 학교일 경우에 그걸 잘 적용해서 하는 자체 구성, 그런 부분 너무 중요한데, 당장은 저희 학교는 그냥 아이들 주도성 있게 뭔가를 해가고 만들어가는 정도에 조금 머물러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도하다가 중간에 안 한 적도 있었는데, 다른 데 밀려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아이들이 갖게 하고,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진짜 민주적 자치 공동체 그런 것들을 잘 직접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 기조는 민주시민 교육은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다. 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경험해야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니까 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걸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가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 생각이 들고 음, 그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뭐 남아서 학교 너무 잘 아신 것처럼 완전 무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온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해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음. 저는 에클레시아, 그 음, 한 가지 덧붙여서, 그러니까 민주 시민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을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학교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최근 흐름 중에 하나가 어, 민주 시민 교육의 한계.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다수결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 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지금 이 협력주의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협력주의. 어, 그러니까 협력주의라는 게 뭐냐면 민주 다수결을 넘어서서 어, 이 만장일치로 가는데 음,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다수가 수용을 하면서 같은 음, 의견으로 만들어 가느냐. 네, 대화에 대한 문제죠. 저희가 음, 이 학습하는 조직에서 나오는 그 다양한 대화 모델 이런 걸 얘기하듯이 그런 것까지 가려면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공동체주의 시대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공동체 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기독교 학교들이다. 음, 왜냐하면 이미 교회의 원형이 갖고 있었던 게 저는 음, 에클레시아라는 말 아까 에클레시아 얘기하셨을 때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교회가 갖고 있던 모습이 그리스의 어떤 민회에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기에 착안한 거 아닐까라는 추측을 좀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어떤 이 학생들이 배워야 될, 이 민주주의를 넘어선 교육은, 협력주의, 공동체주의로 가야 되는 패러다임 전환. 근데 이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결국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어, 동등한 자녀로서의 서로를 깊은 신뢰 가운데서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예,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말, 측면에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정말 저도 너무 동의하고요. 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계적 다수결을 학습시키는 것은 음, 이건 민주주의의 목표가 아니다.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이것 역시 민주주의의 교육에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어, 학, 학생, 교사, 학부모 이 세 주체가 함께 소통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안건에 있어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소통의 수준이 매우 높아야 하며 근데 음, 저는 음, 이제 만장일치를 기계적으로 지향하기보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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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의 수준을 매우 높여서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되 그 한 3분의 2 정도가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연구하고 실험을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실험들을 그 기독교 학교가 용기를 가지고 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용기와 사실 너무 힘들 거거든요. 음, 학부모와 음, 학생과 학교가 소통을 한다? 이건 정말 스트레스 많을 텐데, 근데 이게 여기에 도전을 해야 진짜 기독교 공동체성이 음, 음. 상승하는 거죠. 음.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바르코 스님 하실 팀코칭 그 팀코칭 방송을 사전 이제 홍보하는 그런 팀코칭가 또 이제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르코 스님 그쵸?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지금 미국의 ICF 팀 코칭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오, 근데, 어, 그, MTA가 가지고 있는 팀 코칭과 그 몬드라곤 미국에서 아카데미. 지향하는 ICF에서 지향하는 팀 코칭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풀어주세요. 이제 지금 풀려고 그러죠? 예, 예? 지금 다 풀 거예요?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 조금만 아니 그건 풀어주세요. 아니고 조금만. 이제 그거의 핵심이 저는 공동체? 우리 우리 나비쌤이 얘기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요? 어떻게 대화할 것이냐. 그리고 대화를 하려면 상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할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공동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음, 이제 제가 발견한 건 그거예요. 제가 발견한 거. 입니다. 음, 그래서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이카스톨라.
그러니까 음,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학교를 이카스트라고 하거든요. 음, 이카스트라가 학교라는 의미인데 그 학교들이 어, 이 추구하는 교육학의 이름이 신뢰 교육학입니다. 어, 예, 제가 신뢰 정말 교육학이. 중요한 단어는, 예, 그러니까 공동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냥 신뢰라고 생각해요. 음, 어, 그러니까 학칙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음, 학칙이 세분화된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음, 가장 중요한 건 신뢰 수준이 무조건 높아야 된다. 음, 신뢰를 해치는 거는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식 교육학을 너무 들여오다 보니까 이 신뢰 교육학이라는 말을 미국의 교육학자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무슨 교육학이야? 구성주의나 음, 우리가 음,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교육학 뭐 교육학적 용어를 써야 되는데 신뢰라는 말을 교육학으로 얘기하기에는 학문적이지 않거든요. 음, 예. 어, 그러니까 저희가 학문적인 걸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음, 진짜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가치에 대한 어떤 문제로 얘기가 돼야 진짜 교육이 된다. 예, 역설적이죠. 이제 음, 그런 측면에서 신뢰 교육학이라는 말을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팀코치 과정을 하고 실제 제가 팀코치로서 역할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음, 거죠. 예. 음. 음, 와, 대한민국, 음, 아까 말했던 그 대화의 깊이와,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마르코 쌤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형 혹은 이카스톨라 우리 실내교육학 안에 흡사한 내용인 거잖아요. 결국은 아이들이 그 수업도 능동적 협력적 학습을 하게 해야 그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 대한민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구조를 갖는다는 게 정말 지나는 일이겠다 음,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음, 네, 동시에 이게 결국은 기독교 학교가 잘할 수 있는 맞는 것은 인간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음, 그렇죠. 자라를 보는 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간을 여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신뢰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저도 학교 하면 쌤들하고 끊임없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각자마다 다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음, 그때마다 다른 방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전체적 학교 분위기와 교육의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학부모님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입으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 기회를, 학교 측에서 불만이나 불평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적인 것들을 현실에서 구현할 때는 어, 그 이상에 접근하기 위한 수준을 점층적으로 높여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